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돼 30년 이상의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살과 30살 때에도 우울증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석을 개발했습니다. 압력 센서가 내장된 이 방석은 별도의 설치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자동 연결돼 이용이 편리합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무려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의 고객 정보를 넘겨 광고에 이용하도록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겨울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돼 국가암검진 대상이 위암, 간암 등 6종류로 늘어납니다. 또 20살과 30살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검진 대상은 54세 이상이면서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핀 사람으로 2년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암 검사가 실시됩니다. 폐암은 전체 암 환자 가운데 사망자 수 1위로 지난해 17,000여 명이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도에 국가 5대 암 검진에서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이 계기가 됩니다. 대장암 검사를 할 때 지금은 대변의 혈흔 여부를 검사하는 훈변 자멸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대장 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 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719만 명의 청년 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세부터 시행하는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 때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인 10살에서 12살 어린이 가운데 43.4%가 아직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 13일까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의 71.5%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접종률이 떨어져 10살에서 12살 어린이의 경우 56.6%만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독감 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데다 초중고를 중심으로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접종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울감을 느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장 지방 면적과 우울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1제곱센티미터 늘어날 때마다 우울증 척도 검사에서 우울군에 속할 확률이 1.00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이 증가하는데 이런 호르몬 변화가 우울감을 높일 수 있다며 남녀 사이의 호르몬 차이와 자기 진단 검사를 대하는 남녀의 태도 차이도 결과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 넘게 남겨졌던 아이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좌석에 방석만 놓으면 방치된 아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서 잠이 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7시간 넘게 버스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은 이런 사고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등원을 돕던 교사가 차량에 아이 1명을 남겨둔 채 차에서 멀어지자 바로 스마트폰 알람이 크게 울리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좌석에 방석을 설치해 아이들의 승하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장착하고 나는 순간 제가 한순간 마음이 좀 놓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착석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자리를 떠서 내리는 것까지 그 웹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나 기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아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아닌가. 이 방석에는 아이의 몸무게와 착석 면적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한 대로 좌석 수십 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을 개조할 필요도 없어 설치가 편리합니다. 본 기술은 비콘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방석이 여러 개, 심지어는 100개 이상이 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개별 인식이 가능하고 개별 방석 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현재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시장에 완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확인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안전벨이나 무선 확인 장치 등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태여서 통학 차량 어린이 갇힌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 중인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125드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9월 1차로 45드럼을 반출한 데 이어 이번까지 모두 170드럼을 경주로 옮겼습니다. 대전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장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내년까지 원자력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15드럼 전량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을 포함한 150여 개 기업에 노출해 광고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무려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한 업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과 캐나다 왕립은행 등 금융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보내고 또는 지우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 정보를 얻은 기업들은 정보 내용을 활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형태였습니다. 계약은 2010년부터 시작돼 대부분 지난해까지 이어졌지만 일부는 올해까지도 계속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보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동의 없이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유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미 대선 당시 8,7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해 CEO 저커버그는 크게 사과했지만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최근엔 최대 680만 명의 가입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 노출로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워싱턴 DC는 과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년 전 도시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제안했던 고속 지하터널 루프가 공개됐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지하교통 벤처기업 더 보링 컴퍼니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3.2km 길이의 지하 고속터널 루프와 차량 운행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루프는 자율주행 전기차 전용 지하 고속도로로 지상에 설치한 벽 없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가 지하 터널로 내려간 다음 간선도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에 이 시스템이 시속 241km의 속도로 운행될 거라고 말했지만 이날 시연 속도는 시속 64km 정도에 그쳤고 흔들림도 심했다고 시연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루프 사업은 진공에 가까운 밀폐 튜브를 만들어 캡슐형 차량을 시속 1200km로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가지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은 현지 시각 19일 오전 브뤼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EU의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에서 최종 동의를 받으면 공식 발효됩니다. 금지 대상이 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폐기된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홋카이도의 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에 불이 나 40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악취 제거용 스프레이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다란 폭발음이 난 뒤 10분 만에 불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렸고 안에 있던 42명이 다쳤습니다. ドーンって一つ爆発した感じですね。なんか雷落ちたような衝撃で、もう窓ガラス4枚とももうリビングの方に爆風で入ってきちゃってて。 경찰 조사 결과 폭발은 2층 음식점 아래에 있는 1층 부동산 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당시 항균, 악취 제거용으로 쓰는 스프레이를 무려 120개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제히 분사시키던 중이었습니다. 밀폐된 사무실에 스프레이 가스가 자욱한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 급탕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세입자들에게 개당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입주 전 청소를 대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기한 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을 제멋대로 폐기하다 사단이 난 겁니다. 消臭スプレー120本を、廃棄処分している最中に、給湯器のスイッチを押した瞬間に、爆発が起こったというような 이례적으로 많은 스프레이를 한꺼번에 분사해 일어난 사고지만 가정에서 흔히 쓰는 각종 스프레이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분사제로 대부분 가연성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분사할 때 화기가 가까이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 쓴 스프레이나 일회용 부탄가스를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폐기 전 구멍을 뚫다가 이때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아 내용물을 다 쓴 뒤 구멍을 뚫지 않고 버리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연입니다. 모두들 이번 강릉 펜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던 학생 10명이 펜션에서 가스에 중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틀 전에 발생했는데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소리 없는 살인자,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